네, 월요일 아침을 여는 지금 경제는 시간입니다. 최이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 쪽도 뉴스가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쪽 뉴스 가운데 또 우리 분노하게 하는 일도 참 많고 오늘 할 얘기가 또 많아졌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최근 한 사흘 연속이었죠. 네. 사흘 연속 최고치. 이거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던데 네. 어떻게 보였어요? 지난주 흐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주식 시장이 억눌려 있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상장될 때와 한국에서 상장될 때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네. 우리나라가 뭐 이제 그 미국에 턱없이 이제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지수가 PER 퍼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한국의 퍼가 선진국의 전체 그 퍼의 뭐 절반도 못 미친다. 막 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왜 주가가 억눌려 있냐. 그래서 그 요인을 찾은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고 그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북한과의 이제 그 대결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과 또 하나는 재벌이라는 이 네. 독특한 경제 구조 속에서 재벌 총수 일가 지배주주라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회사 경영한다. 그래서 기업은 신뢰를 하는데 이 돈을 잘 버는데 기업의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 네. 이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해서 올해 건드렸던 게 새 정부 들어오자마자 상법을 무려 2차례나 연속 그 개정을 했죠. 그러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시장에 네. 믿음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신뢰가 높아지면서 뭐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번 또 찬물을 끼얹은 게 이제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예,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네.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해서 그 기준이 50억인데 10억으로 낮춰서 10억 이상의 한 종목 이상 1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양도 차익 과세하겠다 했더니 이제 주주들이 또 난리가 나서 뭐 정부의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냐라면서 또 이제 주가 잠시 주춤을 했다가 대통령이 이제 지난 11일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설명을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이고 오늘 또 지금 벌써 또 한 0.5% 이상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연중 최고치 3,400을 넘어섰고요. 아마 이제 올해 안에 목표를 이제 한 3,50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3,500. 예,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코스피 5,000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곤 있는데 좀 솔직히 국가의 정책의 목표가 주가 지수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네, 예. GDP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움직이는데 주가 지수는 아무튼 목표로 삼았는데 그래서 뭐 이번 정부는 5천 가겠다라고 했고 정치권 민주당 쪽에서 한 올해 안에 3,500을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주가를 부양하는 거라는 게 네. 단순하게 어떤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제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신뢰를 받고 그래서 뭐 그게 주주들의 마음을 좀 예전에 그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면서 주식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뭐 구윤철 부총리가 네. 얘기했죠. 양도세 대주주 그 기준 50억으로 하겠다. 네.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가는가 봅니다. 윤석열이 올려놓은 거 그냥 그대로 가나 봅니다. 네. 좀 대통령이 지난 11일 날 자세히 설명할 때 약간 눈치를 채긴 했어요. 50억으로 갈 것이다. 그나저나 이한주 원장 민주연구원의 이번에 이제 정책 자문위고 한 시절로 한 2달 동안 이끌었던 그 이한주 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코스피 만도 비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런 중대 발언을 하셨는데 너무 욕심내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어떤 정책 목표가 주가 지수가 된다라는 게 참 낯설어요. 그리고 그냥 정치인들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공약 사항이 되고 진짜 네. 정치권이 그걸 목표로 막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제도 개선 기존에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런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문제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이제 받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펀더멘탈 이제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나와야 이제 최종적으로 뭐 5천까지 가는 거고 뭐 아니면은 진짜 뭐 만까지도 가는데 그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을 정할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한이 없군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다만 저는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요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제도나 그다음에 사회이사를 확대하는 네. 얘기, 그다음에 또 집중 투표제도 강화하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아무튼 더 독립적인 네. 감사위원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뭐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사진을 꾸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한데 이제 세법 문제로 넘어가면 이게 그냥 대주주의 세금을 계속 깎아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주가 부양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과세 형평성, 조세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정부가 중심을 잡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기면 국회는 더 여론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이 일부 의원들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간과한 채 그냥 뭐 주가 오른다, 배당이 많이 늘어나면 배당 소득세 더 거친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조세의 원칙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금투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이제 금수세도 그 폐지시킨 게 너무 진짜 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그거를 다시 가기 위한 어떤 첫 단추가 10억으로 일단 대주주 자격을 요건을 낮추고 네.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에 대한 부분이나 세수 수입을 늘리는 데에서 재산 관련된 과세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칭찬하고 비판받을 건 또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네. 어쨌든 형평성이라는 거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이 흔들면 그 어느 순간든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그렇죠. 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다고 맞죠. 생각하시는 예, 거고요. 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아무래도 여론에 흔들리는 국회보다는 네. 정부에서 중심 잡고 가야 이 조세 문제는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예. 워낙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9월 그 FOMC 금리가 결정되나 봅니다. 올해 한 3번 남은 건가요? 9월, 10월, 뭐 9월, 10월, 12월 아마 이렇게 남은 것 한 3번 같습니다. 정도 남은 것 예. 같은데요. 이게 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 같이 열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어느 의견이 좀 많은가요? 일단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돈의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유동성이 많아집니다. 네. 대출도 쉬워지고 네. 그만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으면 유동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면 그 돈이 이제 이런 투자 주식 시장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제 금리 낮춰지면 주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연준에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비아냥과 뭐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기준 물가와 이제 고용률인데 네.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제 물가의 어떤 그 상승에 대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물가가 좀 오를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더 많아지고 고용률은 뭐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이나 모레 이제 그 회의를 할 텐데 그 회의하면은 최소한 0.25% 정도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수설이군요. 예, 한 90% 이상 넘게 미국의 금리 선물 투자는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네네. 거의 한 뭐 93%가 내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0.75까지도 내릴 거라고 하는 비율이 75% 정도 나왔대요. 0.2 없이 3번 가겠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확률이 굉장히 높게 이제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금리 인하 추세가 좀 미국에도 이제 따라갈 거고 문제는 근데 한국이거든요. 네. 한국이 이제 금리가 낮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 이 돈이 풀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또 주식시장만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고 부동산에 대한 지금 가격이 물론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조금 꺾이긴 했지만은 계속 이게 이제 언제 또 확 솟아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부분은 좀 예측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에 아무튼 돈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또 외국인 투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투자하니까 그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시장에는 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예측이 됩니다.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한국 근로자들이 정말 무사히 네. 뭐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사히 왔습니다. 네. 저는 그 보면서 아주 저 개인적인 느낌은 인질이 풀려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번 사태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그렇고 그렇죠. 트럼프가 그 동맹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우리 그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을 하겠냐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도. 네, 인권 문제도 그렇고 쇠사슬은 우리 살면서 만질 일도 없잖아요. 네, 온몸에 칭칭 감겨서 그렇게 인권을 침해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건 감정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일단 약속을 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런 와중에 다 필요 없어. 차라리 그 투자하지 말고 그거 25%로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그걸로 피해받을 기업인들을 차라리 지원하는 게 산수만 보더라도 훨씬 더 이익이야. 이런 주장까지 미국 아까 뉴스에도 나왔죠. 나오고 있거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실제 그것도 뭐 테이블 밑으로 내려놓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참 그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자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대안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과 거래 안 하면 우리 딴 데다 하면 되지. 이런 게 좀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미중의 무역 갈등이 너무나 첨예한 상황에서 뭔가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진짜 샌드위치 그렇죠. 상황에 특히나 미국이 저렇게 동맹으로서는 그래도 예전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보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전 세계의 그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그 나라가 잘하는 것들을 잘해서 전체적인 조합이 이루어지면 모든 나라가 다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면 미국이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의 어떤 세계 경제 체제의 그런 분업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 그걸 다시 깨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립이 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다른 의견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협상을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한 그 뭐 쓰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 이익을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비자 문제가 터져가지고 300명이 이렇게 굳혔다가 지금 송환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굉장히 그 인권 문제나 이런 아픈 그 부분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이게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협상할 일은 아니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투자 못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왔는데도 우리가 계속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세게 얘기할 때는 세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협상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미 간에 이제 그 통화 수합을
예전에 좀 했다가 또 이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3,500억 달러를 뭐 투자라고 하면은 당장 우리가 달러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러면 또 환율에 영향을 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화 수합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 카드들을 계속 우리가 좀 찾아서 이런 선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미 통화 수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부정적인 건가요? 아직 뭐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서야 얘기를 꺼낸 것 같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지하게 논의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선제 조건들을 계속 찾아내서 우리가 요구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 시간을 끌기 작전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라는 그 물건이 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한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그 물건이 달러라는 물건이 나가는 건데 지난달 말 기준 보니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163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약간 평균치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보다 확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만약에 하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네.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뭐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당장 그냥 그 3,500억 달러를 내가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팍팍 줘라 막 이런 거잖아요. 45일 내에 주라라고 일본과는 이제 협상을 했죠. 그런 건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지금 이 한국 내에 소위 말하는 뭐 반 트럼프 여론 굉장하죠. 그래서 그런지 국무부의 이인자라고 하는 부장관이 와서 네. 유감 표명을 했더라고요. 외교적인 언어로는 꽤 신중하게 유감 표명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 네. 어떻게 보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미국 고위공 당국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만 얘기했지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당장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사태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라고 약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지렛대가 더 많이 생긴 건 맞고요. 맞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미국의 투자한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려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비자의 어떤 그 뭐 규정이나 절차상 그 하청 노동자들이 거기에 그 미국에 가서 일하려면은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현대차와 에너지솔루션이 짓는 공장이지만 그 공장을 짓는 직원들은 그 현대차나 에너지솔루션의 하청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하청 기업들은 미국에 회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뭐 그 전에 관행대로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연하게 이제 허용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느닷없이 지금 이번에 막 300명을 이렇게 체포했던 일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했구나라는 이제 좀 반성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늦어지면 네. 결국 타격을 입는 건 미국의 경제고 그렇죠. 미국의 고용이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런 부분을 인식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외교라는 거는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그 단어 하나 수식어 하나도 골라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죠. 신중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외교적인 사안을 굉장히 지금 중대한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이. 그래 놓고는 이제 유감 표명이 이제서야 있었고 진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교를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미국의 외교 관례가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이것마저 흔들어 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이제 그나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장관 보내서 유감 이 정도로 처리할 게 아니고요. 아니죠. 이거는 트럼프가 사과라는 단어를 직접 자기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네, 사과라는 말을 그 정도는 써야 해야죠. 진짜 우리나라 국민 300명을 무려 체포해서 일주일간
그것도 굉장히 그 열악한 그 그렇죠. 구금 시설에서 그 저도 기사를 쭉 보니까 네. 막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 너무 상황이 갇히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를 또 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좀 냉정하게 숫자로만 본다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CEPR이라고 불리는 연구센터의 선임 경제학자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딘 베이커라는 학자인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상하는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그냥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 2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3,500억 불은 너무 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만 차라리 기업이나 노동자들한테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한다면 이건 25%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일단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참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게 협상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일본과 우리가 굉장히 품목이 경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하는데 일본은 관세를 15% 받고 우리는 25% 받으면 이건 가격 경쟁에서 너무 큰 차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딘 베이커라는 이 경제학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라는 얘기를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5% 관세 맞으면 수출이 5% 줄고 25% 관세 맞으면 수출이 10% 감소한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이제 그런 가정하에 둘 다 그렇게 관세를 맞아서 수출 감소액이 생기면 그 수출 감소액분만큼 정부가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하면 될 일 아니냐라고 생각한 건데. 그 논리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이미 협상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고율의 관세를 더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5% 10%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진짜 경제학자로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숫자만 봤을 때. 숫자만 보면. 그러니까 그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렇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협상 중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놓고 아직 회수하기 전에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반반을 이제 수익을 나누고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를 하면은 그때 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90%를 갖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니까 투자라는 걸 같이 하면은 같이 반반은 같이 나눠 먹어야죠. 어떻게 했는데 회수하고 나서는 이외에는 90%를 먹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허용한 거예요. 또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그 협상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EU나 이런 데에도 지금 아마 그 큰 틀에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이제 협의를 마치고 나서 지금 세부 내용을 협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본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좀 시간 끌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계속 내고 선제 조건이 해결돼야 뭔가 논의를 더 하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시간을 끌고 가고 다른 사례들이 나왔을 때 일본 사례만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하지 않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딘 베이커 같은 이런 분들이 내놓은 미국 내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그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본 사례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협상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시간 끌기 하고 그리고 진짜 이 투자에 대한 협상이 예를 들어서 딜이 깨졌을 때 진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맞는다면 오히려 진짜 이런 제안이 있잖아요. 그때 3,500달러 줄 돈으로 오히려 그냥 우리 내부에 지원을 하고 어떻게든지 또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이제 3년 반 버티면 되고요. 남았습니다. 내년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관한법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수 6, 진보 3 해서 보수 우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결론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 법을 기반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1심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도 미국
그 국내 사업하시는 분이 소송을 건 거예요. 당신이 관세,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관세를 부과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소송을 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언제 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달라질지 계속 변화하는 이 불확실성이 3년 반 내내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좀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EU는 우리 그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EU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참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약간 맞습니다. 맥락이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실질적인 미국 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협상력이 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그 비자 문제로 체포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하는 기업들이 다 같이 좀 정부와 함께 같이 대응책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도 필요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미 투자에 같이 묶여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죠.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뭐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총파업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감독원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게까지 가면은 굉장히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만드는 부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금융산업을 발전하고 진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정책이 아닌 감독을 하는 부서. 감독을 하는 부서는 규제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 사고 치지 않을까, 너무 얘네가 앞서 나가지 않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감독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은 분리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한 몸에 있으면은 발전시키는 사람이 또 이거 규제도 해야 돼. 이게 이제 안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금융감독에 대해서는 독립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독립성이라는 게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우리가 98년 외환위기를 거칠 때 그때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IMF에서 권고한 게 금융감독기관을 독립성을 확보하는 걸로 만들어라라고 해서 지금의 금감원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자 반은 민관, 반은 관료기관처럼 섞여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솔직히 금융 쪽에 전문을 하신 모든 교수님들이나 법학을 하신 분들은 이 금융 감독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까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런 금융 감독 개편도 하는 과정인데 지금 너무 이제 금융위가 이제 해체돼서 재경정립으로 금융 정책을 넘기고 감독 기능만 가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감독원에 있는 기능을 좀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권한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는 금융위대로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주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목줄을 저렇게 결정하느냐라는 약간 불만도 굉장히 폭발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내부 의견 수렴을 하는 좀 소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권한에 대한 갈등으로 또 두 기관이 싸우는 것은 더더욱 이거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는 그 권한의 틀을 고치는 거는 이후에 좀 더 논의해야 된다. 이번에는 좀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아무튼 금융 감독 기능의 독립성 확보라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보면은 저희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조직은 자기네들이 줄어드는 거 싫어하고 웬만하면 권한도 늘리고 사람도 늘리고 돈도 예산도 많이 오길 원하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님만 아닌 것 같아요. 참 이상하다. 사람 늘려주고 예산 더 주겠다는데 저렇게 회의까지 열면서 막으시네. 갑자기 또 생각났네요.
방송인 뭐 언론인, 방송인, 유튜버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죠. 김어준 씨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나 봅니다. 이 이제 금감원 직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전원 퇴사시키고 새로 뽑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나 봅니다.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불난집에 이제 기름을 부어줬죠. 그러니까 불난집에. 예, 지금 뭐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데 다 그만두고 나가라. 우리는 새로 뽑으면 된다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네, 어떻게 먹고 이런 사는 일인데 또.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네. 그리고 불가능하죠. 그분들이 나간다고 해서 그게 바로 보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금감원이라는 조직은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놓고 이제 금감원을 직장으로 선택한 거에는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공공에 대한 네.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네. 뭐 그런 일을 또 이제 하는 분들일 거거든요. 신념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너무 폄하한 발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뭐 저는 김어준 이분이 뭐 정책 결정자나 뭐 아무런 그 의사 결정 능력이 그 관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네. 이제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도 좀 생각하시면 네. 너무 이렇게 가볍게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항상 겪는 일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약간 농담조도 있고 진지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들어봐야지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이게 이 글로 옮겨지면 읽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그러면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게 다큐가 뭐 코미디가 되고 코미디가 다큐가 되고 이런 게 사실 이제 활자화됐을 때 약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어준 씨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뭐 직접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약간 농담조는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고 들어보고 각각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훌쩍 넘겼네요. 네.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